설정과 발견, 배경과 환경.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미로 같은 골목길 깊숙이 시간이 멈춘 듯한 한 구석에 흑빛 추억이라는 이름의 전통 도자기 공방이 자리하고 있었다. 회색 기와 지붕 아래 자리한 이 작은 공방은 5세대에 걸쳐 청자와 백자 제작 기법을 이어온 곳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격동을 견뎌내며 한때 온 동네의 자랑이었다. 공방 내부는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벽면에는 역대 조상들이 만든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중앙의 낡은 물레는 수십 년간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킨 흔적으로 매끄럽게 달아 있었다. 뒷마당의 전통 가마는 균열이 여기저기 생겨 있었지만 여전히 1200도의 고온으로 도자기를 구워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항상 축축한 흙냄새와 재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북촌의 변하는 것이었다. 관광객들을 겨냥한 현대적 카페와 기념품점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고, 전통 한옥들은 게스트하우스나 갤러리로 개조되었다. 임대료는 치솟았고 전통 도자기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중국산 저가 도자기와 플라스틱 제품들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흑빛 추억 같은 전통 공방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주인공들, 할머니 차순덕 75세. 순덕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관절염으로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마의 온도를 확인하며 전날 만든 작품들이 제대로 건조되고 있는지 살핀다. 회색 머리를 단정히 쪽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구부정한 어깨와 주름진 손등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도예에 대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물레 앞에 앉으면 떨리던 손도 안정을 찾고 마치 흙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형태를 빚어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섬세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만성 관절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아침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흑빛 추억은 이제 하루 종일 문을 열어도 손님이 하나둘 정도였다. 관광객들은 들어와서 가격을 묻다가 중국산 기념품의 10배에 달하는 값에 혀를 찰 뿐이었다. 순덕은 매일 밤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적자를 계산했다. 전기세, 가스비, 재료비 모든 것이 적자였다. 3년 전 오래된 가마가 고장 났을 때 순덕은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전통 가마를 수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고 그 빚은 지금도 목을 조르고 있었다. 매달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가는데 공방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밤마다 뒤척이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순덕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떠듬거리며 말했던 진우, 박진우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평생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만 남아있었다. 손자, 한민석, 32세. 민석의 삶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달랐다. 서울의 명문대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강남의 IT 회사에서 2년간 경험을 쌓은 후 친구들과 함께 게임 스타트업을 차렸다. 드림 픽셀이라는 회사명으로 시작한 그들의 꿈은 컸다. 독창적인 RPG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개발 기간은 늘어만 갔으며 팀원들은 하나둘씩 떠났다. 마지막 남은 자금으로 출시한 게임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았다. 다운로드 수는 고작 수백 건, 리뷰는 2점대였다. 회사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민석에게는 사무실 보증금과 직원 급여, 개발비 등으로 1억 3천만 원의 빚이 남았다. 절망감에 빠진 민석은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할머니 집으로 피난처럼 내려왔다. 어린 시절 여름 휴가를 보냈던 이곳은 이제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때는 신기하고 재미있게 여겨졌던 물레와 가마, 흙냄새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로만 느껴졌다. 민석은 할머니의 고집스러운 전통 고수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손으로 도자기를 만드시냐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3D 프린터로 더 정교하고 빠르게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왜 굳이 몸을 혹사시키며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머니와 손자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았다. 순덕이 조상의 혼이 담긴 작품이라고 말하면 민석은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순덕이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 민석은 시장성 없는 구닥다리로 들었다. 위기의 시작과 절망. 2024년 9월의 어느 흐린 아침, 순덕에게 빨간 우편물이 도착했다. 한국은행 로고가 찍힌 두툼한 봉투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덕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최종 독촉장이라는 붉은 글씨가 첫 줄에 선명했다. 2024년 10월 30일까지 연체원금 및 이자 총 5억 2,3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을 시 담보물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순덕의 시야가 흐려졌다. 5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없이 커 보였다. 순덕은 낡은 나무 의자에 주저앉았다. 75년을 살아오며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한국 전쟁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 정도로 막막하지는 않았다. 그때는 적어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뺨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순덕은 마당을 바라봤다.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쌓은 가마, 할아버지가 심은 감나무, 아버지가 손수 만든 물레, 모든 것이 사라질 운명이었다. 5대에 걸친 가족의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다. 이 시간 후 이 소식은 민석에게 전해졌다. 할머니의 눈물을 본 민석은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게임 회사 실패로 좌절에 빠져 있던 자신의 문제가 갑자기 하찮게 느껴졌다. 1억 3천만 원도 큰 돈이었지만 5억이라는 액수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 수 없었다. 민석은 은행 대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자율 6.5%, 3년 만기 일시 상환. 아무리 계산해봐도 현재의 공방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월 이자만 300만 원가량이었다. 이걸 어떻게 갚으라는 거야? 민석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할머니든 공방이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초췌한 모습과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공방을 그냥 버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공방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면? 하지만 북촌의 한옥이라고 해도 5억에 팔릴 가능성은 희박했다. 게다가 팔린다고 해도 할머니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발견의 시작. 절망적으로 공방을 구할 방법을 찾던 민석은 인터넷을 뒤지며 온갖 방법을 알아봤다. 크라우드 펀딩, 정부 지원금, 문화재청 전통공예 지원 사업. 하지만 모든 것에는 까다로운 조건과 긴 절차가 따랐다. 한 달이라는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민석은 할머니가 평소에 하던 말을 떠올렸다. 과거의 어두운 구석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지만 그때는 단순히 할머니의 미신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혹시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오래된 가문이니 어딘가에 귀중한 유물이나 서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석은 한옥 곳곳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먼저 할머니 방부터 시작했다. 오래된 장롱, 서랍장, 책상, 하지만 별다른 것은 나오지 않았다. 낡은 사진들, 오래된 편지들, 약봉지들 뿐이었다. 다음은 공방 안의 창고를 뒤져봤다. 도자기 재료들과 깨진 작품들, 오래된 도구들만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거실을 뒤지던 민석의 눈에 증조 할아버지의 초상화가 들어왔다. 정중하게 걸린 그 낡은 그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뭔가 이상했다. 액자가 벽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 뒤에서 작은 나무 판자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무 판자를 밀어내자 벽 속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발견과 충격. 서랍 안에서 민석이 처음 발견한 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무거운 느낌이 들었고 겉면에는 용과 봉황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양식으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겹으로 접힌 한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꺼운 장부 한 권이 있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한지들을 펼쳐봤다. 정교한 먹선으로 그려진 도자기 설계도들이었다. 청자의 군 모양부터 백자의 문양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도면들이었다. 이거 대박이다. 민석의 첫 반응이었다. 이런 고전적인 설계도들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골동품 경매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거래되는 그런 물건들이었다. 민석은 흥분한 마음으로 장부를 펼쳤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도자기, 제법이나 가문의 역사가 아니라 숫자와 날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진우 가문, 설계도 30점, 대금 미지급 같은 메모들이 있었다. 민석은 더 자세히 읽어봤다. 1952년 3월 15일자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전쟁으로 박진우 도예가가 사망, 가족들이 피난 중 소지품 보관 요청, 설계도 30점과 청자 샘플 5점을 맡음, 전쟁이 끝나면 돌려줄 예정. 하지만 그 다음 기록들이 문제였다. 1953년 1월, 박 가문 연락 두절. 피난민 수용소에서도 찾을 수 없음. 1953년 6월, 설계도를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 품질 뛰어남. 1954년 2월, 박진우 작품으로 알려진 설계도를 우리 가문 작품으로 등록. 민석의 손이 떨렸다. 더 읽어볼수록 상황은 명확해졌다. 증조할아버지는 전쟁의 혼란을 틈타 박진우 가문의 설계도를 가로채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었다. 장부 마지막 부분에는 증조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다. 하늘이시여,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했던 일이지만 박진우 선생님의 작품을 훔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히면 우리 가족이 모두 망하게 됩니다. 이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 유산의 진실. 민석은 상자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다. 1950년대 신문 기사들이 노랗게 변한 채로 보관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은 이랬다. 저명한 도예가 박진우, 전쟁 중 사망, 가문의 도예 기법도 함께 사라져.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박진우는 당대 최고의 청자 제작 기법을 보유한 도예가였고 그의 독특한 문양과 유약 기법은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 중 사망하면서 그 기법들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기사에는 박진우의 가족들 이야기가 나와 있었다. 부인과 두 딸이 있었는데 남편 사후생활고에 시달리며 고향을 떠났다고 했다. 박진우의 작품들과 설계도들도 모두 실종되어 그 기법을 복원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민석은 점점 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흑빛 추억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전통 기법들, 5대에 걸쳐 이어져 온 가문의 자부심,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훔친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계산도 하게 되었다. 이 설계도들은 분명 가치가 있었다. 박진우의 작품으로 알려진 것들이라면 더욱 그랬다. 골동품 시장에서는 작가의 인지도와 희소성이 가격을 결정했다. 박진우는 이미 잃어버린 명장으로 미술사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의 작품이라면 엄청난 값에 거래될 것이었다. 민석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도덕적인 목소리는 이건 훔친 것이다라고 말했고 현실적인 목소리는 하지만 이게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민석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상자와 장부, 신문 기사들을 반복해서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다. 5억이라는 빚, 한 달이라는 시한, 그리고 이 금기의 해결책,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갈등과 대립, 진실의 폭로.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할머니에게 발견한 것들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순덕은 공방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물레를 돌리고 있었지만 어제의 충격으로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다. 할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민석이 나무 상자를 들고 나타나자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그 상자를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때때로 그 상자를 꺼내어 한숨을 쉬며 들여다보던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건 어디서 찾았니?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증조 할아버지 초상화 뒤 비밀 공간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하나씩 상자 안의 내용물들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설계도들을 본 순덕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아름다운 작품들이었다. 하지만 장부를 보고 신문 기사들을 확인한 후에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께서 임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진우에게 미안하다는. 순덕은 중얼거리며 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평생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가문의 전통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결과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할머니,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이미 70년도 넘은 일이고 박진우 가족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중심 갈등, 생존 도덕, 현실주의파. 민석은 며칠간 혼자 치밀하게 계산해봤다. 박진우의 설계도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도자기 라인을 만들면 충분히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았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니멀한 디자인에 전통적 기법을 접목하면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할 수 있었다.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박진우라는 사람은 이미 70년 전에 죽었어요. 그 가족들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살아있다고 해도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반면 우리는 지금 당장 5억 원의 빚 때문에 이 집과 공방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자신의 게임 회사 실패로 인한 좌절감도 한몫했다. 또 다른 실패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이 설계도들이 정말 훔친 건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증조 할아버지가 박진우와 친했던 사이였을지도 모르고 전쟁 중에 정식으로 양도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장부도 증조 할아버지가 죄책감 때문에 과장해서 쓴 것일지도 모르고요.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바쳐온 이 공방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도덕주의파. 순덕은 민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손자의 현실적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75년을 살아오면서 지켜온 신념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석아,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 설계도들을 사용한다면 그건 박진우 선생님의 영혼을 또다시 모독하는 일이야. 증조 할아버지의 죄를 우리가 되풀이하는 거라고.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 박진우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고 하더라.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도예를 가르쳐 주시고 전쟁 중에도 문화재를 지키려고 애쓰셨던 분이라고. 그런 분의 것을 훔쳐서 우리가 70년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니. 이미 충분히 죄를 지었는데 또다시 그분을 이용할 수는 없어. 순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다. 돈이 없어서 집을 잃는다고 해서 양심까지 팔 수는 없어.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이 공방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이야. 박진우 선생님의 가족들이 어디 있든 살아있든 죽었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어. 격화되는 갈등. 두 사람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해졌다. 민석은 할머니의 고집스러운 도덕주의가 답답했고 순덕은 손자의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이 실망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갈등이 폭발했다. 할머니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민석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5억 원이 어떤 돈인지 알아요? 제가 게임 회사 망하고 진 빚이 1억 3천만 원인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5억 원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쳐서 해결하자는 거니? 순덕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면 그게 사람이냐? 양심이 밥 먹여줘요? 집세 내줘요?
할머니 병원비 내줘요?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게임 회사 망하고 친구들한테도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이제 30 넘은 나이에 취직도 어려워요. 그런데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하라고 하세요? 희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순덕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올바른 방법으로 희망을 찾자는 거지. 박진우 선생님 가족들을 찾아서 사과하고 정당하게 해결하자는 거야. 70년 전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요? 설사 찾는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를 용서할까요? 오히려 복수하려 들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식의 격렬한 논쟁이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게 되었고 마주쳐도 서로 눈을 피했다. 한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심화되는 고립. 민석은 할머니가 너무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조선시대 양반처럼 명분만 따질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특히 자신처럼 청년 실업과 스타트업 실패를 겪은 세대에게는 생존이 우선이었다. 한편 순덕은 손자의 실용주의가 무서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흐려진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순덕의 건강도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관절염이 더 심해졌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다. 식욕도 떨어져서 점점 말라갔다.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죄책감과 분노, 절망감이 뒤섞이면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혼자 북촌 골목길을 의미 없이 돌아다녔다. 마지막 통첩, 10월 15일, 은행에서 또 다른 통지서가 왔다. 2주 후인 10월 30일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날까지 5억 2,3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할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순덕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째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박진우 가족을 찾자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을 건데요? 70년 전 사람들을 2주 만에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더 이상 이상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과 화해, 결정적 순간. 10월 20일 새벽 3시, 민석은 할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평소와 다른 격렬한 기침이었다. 급히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니 순덕이 피를 토하고 있었다. 할머니, 민석은 119에 신고하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이라고 진단했다.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은 것도 상태를 악화시켰다.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며 민석은 처음으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다. 공방도, 돈도, 모든 것이 할머니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다. 게임 회사 실패 이후 자신만의 좌절과 분노에 매몰되어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석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덕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75년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덕은 민석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다. 민석아, 할머니가 너무 완고했나? 내 사정도 생각해줘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옳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민석은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워가며 생각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박진우 가족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했다. 수색 작업의 시작. 1단계, 기초조사. 퇴원한 할머니와 함께 민석은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박진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서울시립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뒤졌다. 1950년대 신문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검색하며
박진우 관련 기사들을 모두 찾아냈다.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있었다. 박진우 1918, 1951는 경상남도 진주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도예 재능을 보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전통 기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해방 후에는 새로운 청자 기법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특히 그가 개발한 비치 유약 기법은 당시 도예계의 혁신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박진우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활동하다가 1951년 1월 서울 수복 과정에서 폭격으로 사망했다. 부인 김영숙 1920년생과 두 딸 박순희 1940년생, 박순자 1943년생가 있었다. 2단계 디지털 수색. 민석은 자신의 IT 기술을 총동원했다. 인터넷 검색, 족보 사이트, 동창회 사이트, 심지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까지 샅샅이 뒤졌다. 박순희,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수백 명이 나왔지만 생년월일과 출신지를 고려하면 후보는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결혼 후 성씨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추적이 쉽지 않았다. 한국전쟁 피난민 명단, 전쟁고와 수용소 기록, 적십자사 실종자 찾기 명단까지 모든 자료를 뒤져봤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조사한 결과 박진우의 부인 김영숙이 1952년 부산의 피난민 수용소에 잠시 머물렀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3단계 현지 조사. 민석과 순덕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70년 전 피난민 수용소가 있던 자리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었지만 인근 주민센터에서 오래된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53년 김영숙이 두 딸과 함께 전라북도 전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 후의 행적은 묘연했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을 수 있었다. 전주에서도 며칠간 조사했다. 옛 주민등록 기록, 교회 명단, 학교 동창회 명부까지 뒤져봤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전주의 한 교회에서 1960년대 세례명부에 박순희 이후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 씨와 결혼해서 성씨가 바뀐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교회 신도 중에 이순희의 딸 이다연 1975년생이 있었다. 4단계 접촉. 이다연은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꽃향기라는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조용하고 단정한 여성이었다. 꽃꽂이와 화훼 디자인에 재능이 있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몇 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꽃가게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특히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 이순희 83세의 치료비가 큰 부담이었다. 다연은 증조할아버지 박진우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어머니로부터 훌륭한 도예가였지만 전쟁 때 일찍 돌아가셨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설계도 도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두 번째 반전. 대면과 예상치 못한 합의. 첫 만남. 민석과 순덕은 신중하게 접근 방법을 계획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70년 전 이야기를 꺼내면 다연히 충격받을 것이 분명했다. 전주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남을 가졌다. 민석이 먼저 자신들을 소개하고 박진우 도예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연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순덕의 진실한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은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희 가문이 선생님의 증조할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순덕은 차근차근 사실을 설명했다. 70년 전 증조할아버지의 행동, 숨겨진 장부와 설계도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박진우의 작품을 자신들의 것처럼 여겨온 사실까지. 다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분노나 적대감보다는 깊은 슬픔이 앞섰다.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의 작품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였군요. 다연의 목소리에는 70년간 쌓인 한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와 고모할머니가 평생 아버지의 작품들만 남아 있었다면 이라고 한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예상치 못한 반응. 하지만 다연의 반응은 민석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랐다. 복수를 다짐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도 그 설계도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자 다현이 계속했다. 볼 수 있을까요? 증조 할아버지의 작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다음 주 다현이 서울로 올라왔다. 북촌의 흑빛 추억 공방에서 박진우의 설계도들을 직접 확인했다. 70년이 지난 한지 위의 섬세한 먹선들, 정교한 치수와 문양들을 보며 다현은 말을 잃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걸 만드신 분이 제 증조 할아버지였다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평생 그림자처럼 들어온 증조 할아버지의 존재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왔다. 복잡한 협상. 하지만 다현도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치료비와 두 아이의 교육비, 그리고 적자가 계속되는 꽃가게 운영, 만만치 않은 경제적 압박이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현이 말을 꺼냈다. 저도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어머니 치료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아이들 학원비에 가게 임대료까지 정말 힘들어요. 민석과 순덕도 자신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5억 원의 빚과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경매 날짜,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그럼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이네요. 다현이 쓴웃음을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한숨을 쉬고 계실 것 같아요. 창의적 해결책. 며칠간의 고민 끝에 민석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자신의 디자인 경험과 IT 지식을 총동원한 것이었다. 박진우 선생님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할머니 공방과 다현 씨 꽃가게가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민석의 아이디어는 이랬다. 박진우 도예가 기념 장학금 설립, 전통 공예를 전공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 흑빛 추억 X 꽃향기, 협업 브랜드 런칭, 도자기와 꽃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군 개발, 박진우 설계도의 정당한 활용, 원작자 크레딧을 명시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 출시, 수익 배분, 장학금 30%, 다현 가족 지원 30%, 순덕 가족 생활비 30%, 사업 재투자 10%, 브랜드 전략. 민석은 자신의 마케팅 노하우를 발휘했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시대에 이들의 이야기는 강력한 브랜딩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진정성. 70년 만에 밝혀진 진실과 화해의 스토리, 전통과 현대의 조화, 전통 도예 기법과 현대적 디자인의 융합, 사회적 가치, 장학금을 통한 전통 문화 계승, 독창성, 도자기와 꽃을 결합한 새로운 카테고리, 실행 과정, 법적 정리. 먼저 박진우의 설계도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정리해야 했다. 다현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으로서 설계도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 동시에 증조 할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문도 작성했다. 자금 조달. 5억 원의 빚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석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 70년 만에 밝혀진 도예가의 진실이라는 타이틀로 스토리를 공개하자 큰 반향이 일었다.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가족 화해 스토리에 감동받은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새로운 제품이 궁금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후원이 이어졌다. 한 달 만에 3억 원이 모였다. 나머지 2억 원은 정부의 전통공예 지원 사업과 지자체 창업 지원금으로 해결했다. 민석의 사업 계획서 작성 능력이 빛을 발했다. 제품 개발, 순덕의 전통 기법과 민석의 현대적 디자인 감각, 그리고 다현의 플라워 디자인이 만나 독특한 제품들이 탄생했다. 기억의 화분 시리즈, 박진우의 청자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화분들, 꽃과 흙의 대화 세트, 도자기 꽃병과 시즌별 꽃꽂이를 결합한 구독 서비스, 전통의 재탄생, 찻잔 세트, 박진우의 백자 기법으로 만든 현대적 티웨어, 결과와 화해, 물질적 성과, 6개월 후 흑빛 추억 X 꽃향기, 협업 브랜드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월 매출이 8천만 원에 달했다. 은행 빚은 완전히 상환했고 박진우 장학금에는 연간 5천만 원씩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다현의 어머니 치료비 걱정도 없어졌고 두 아이들은 좋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 가족 모두가 떳떳해졌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죄책감도 없었다. 정신적 변화. 순덕은 70년간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다. 관절염도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많이 완화되었다. 민석은 이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뤘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다. 게임 회사 실패의 아픔도 치유되었다. 다현은 처음으로 증조할아버지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 박진우의 이름이 새겨진 제품들을 보며 자신도 그 피를 이어받았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새로운 관계. 세 가족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월 1회 전주에서 만나 새 제품 기획 회의를 하고 명절에는 함께 성묘를 가기도 했다. 박진우의 묘소를 새로 단장하고 그 앞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마지막 장면, 1년 후 흑빛 추억, 공방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박진우 도예가 제조 명전이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설계도들과 새롭게 재해석된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순덕, 민석, 다현이 나란히 서서 테이프를 끊었다. 관람객들 앞에서 순덕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70년 전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이제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박진우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선생님의 이름이 정당하게 기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한편에는 박진우 장학금 수혜자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되었다. 전통을 이어받은 젊은 도예가들의 작품들이었다. 민석과 다현은 각자의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관람했다. 아이들은 물레 체험 코너에서 신나게 흙을 만지며 놀았다. 그 모습을 보며 순덕이 말했다. 이제야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박진우 선생님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전시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공방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박진우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든 새 찻잔에서 따뜻한 차향이 올라왔다.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가문의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민석이 말했다. 그래, 진짜 우리 것으로 시작하는 거지.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늦었지만 올바른 길을 찾았구나. 다현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증조할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세 가족이 함께하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는 북촌 한옥마을. 흑빛 추억. 공방에서는 세 세대가 둘러앉아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다. 이제는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고 있었다. 2년 후 지속적인 성장. 흑빛 추억 X 꽃향기. 브랜드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진출했다. 한국 전통 공예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컨셉으로 일본과 중국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소비의 상징이 되었다. 민석은 이제 정식으로 CEO 타이틀을 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실패한 게임 회사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브랜딩, 마케팅, 온라인 유통에 대한 노하우를 전통 공예 분야에 접목시킨 것이다. 순덕은 여전히 매일 공방에 나와 물레를 돌린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박진우 장학금 수혜자들이 돌아가며 와서 배우고 있고 해외에서 한국 전통 도예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찾아온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다현은 전주에서 꽃 디자인 스튜디오를 확장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의 치료도 잘 되어 이제는 간병 스트레스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아이들도 엄마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사회적 영향. 이들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와 세대 간 화해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박진우 장학기금은 지금까지 50명의 학생들을 지원했다. 수혜자들 중에는 이미 프로 도예가로 데뷔한 사람들도 있고 대학에서 전통공예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 박진우의 이름이 다시 도예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개인적 성장. 민석은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다른 전통 공예 업체들의 브랜딩 컨설팅도 하고 있다. 순덕은 70년간 짊어지고 살던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는 박진우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아직도 하루에 4시간씩 물레를 돌린다. 다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아이들에게도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신있게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도에 가셨단다. 라고 말이다. 마지막 성찰. 진정한 유산의 의미.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다시 공방 마당에 모였다. 아이들은 흙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순덕이 말을 꺼냈다. 우리가 진짜 물려받은 건 그 설계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이 물었다. 70년간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것, 그것도 유산이었어. 잘못된 유산이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로잡으면서 진짜 유산을 만들어낸 거지. 다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떳떳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민석도 생각에 잠겼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돈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 마당 한편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흙을 만지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증조할아버지가 실수를 했지만 할머니와 아빠가 그것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다. 진정한 유산이란 완벽한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해가 저물어가는 북촌 한옥마을. 흑빛 추억 공방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저녁 하늘에 흩어져 간다. 그 연기 속에는 70년간의 한과 최근 2년간의 화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희망이 함께 섞여 있었다. 최종 메시지, 불완전한 해결책의 의미. 이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박진우의 다른 후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사업이 언제까지 잘 될지도 확신할 수 없다. 세 가족 사이에도 때로는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완벽한 해답을 찾은 게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유산이란 완벽한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용기, 바로잡으려는 의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유산인 것이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처럼 인간의 삶도 완벽하지 않다. 금이 가고 깨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금간자리를 금으로 메우는 일본의 킨츠기, 기법처럼 상처와 실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 아닐까. 흑빛 추억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작품들처럼 이들의 삶도 과거의 상처를 금으로 메운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가고 있었다.